살만한 세상 서두원입니다. (2023년은) 다양한 강력범죄로 얼룩진 한 해였습니다. 때문에 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이 확대되고 영아 살해와 영아 유기도, 일반 살인죄, 일반 유기죄와 같이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법이 바뀔 정도였습니다. 험해지는 세상, 우리 사회는 이렇게 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인불가 이무치, 맹자 진심편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사람은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어서는 안 된다. 무치지치, 부끄러움이 없는 것을 부끄러워하라. 사람이라면 반드시 수치심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인데요. 염치를 모르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상식이 통하는 사회, 염치를 아는 사회, 부끄러운 짓을 책임지는 사회, 살만한 세상은 바로 그런 세상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 세상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2023년을 얼룩지게 한 사건 탑5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릭 클랩튼의 Tears in Heaven 들으시고요. 살만한 세상 1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날 떠날 때 네가 가라 상암동. 내 어제도 사건 많이 먹었다 아이가. 근데 상암동에 누구 있는데? 배프 있다 아이가. 한 주에 주목할 사건 사고를 프로파일러의 눈으로 날카롭게 분석해보는 배프의 사건 수첩. 살만한 세상, 오늘은 2023 연말 결산입니다. 배프가 선정한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건 탑5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2023년 마지막 목요일인데요. 연말 바쁘시겠어요? 예, 사실 뭐 연말도 많은 사건들이 있고 사실 뭐 공개할 수 없는 몇 건의 사건이 터져갖고 그걸로 조금 바쁩니다. 아, 그러시군요. 근데 올해 사건이 많았잖아요. 전 청조 사기 사건, 연예인 마약 사건, 뭐 계속된 묻지마 범죄, 또 부산 돌려치기 사건, 뭐 이 우리 살만한 세상 프로그램에서 다룬 사건들도 많은데요. 올해 난 사건들의 특징이랄 게 있을까요, 교수님? 일종의 반사회적인 다중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확실히 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다중 혐오 범죄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겠죠. 네. 그다음에 과거에는 몰랐던 사기 범죄의 특징으로서 사기 범죄가 어떤 건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사건들이 있었던 거고, 특히 이제 피해자 보호가 불비하다고 하는 네.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난 네. 부산 돌려치기 사건 같은 네. 그런 것들이 대중의 공분을 많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사회 전체가 개개인의 범죄, 개개인 대상 범죄가 아니라 예. 사회 전체에 대한 범죄로 옮겨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피해자에게 좀 더 권익이라든가 인권이라든가 보호라든가 사후 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불비하다. 예. 이런 게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좀 인식이 공유된 계기가 되기도 할 것 같아요. 예. 요새 뭐 권익이다 뭐 이러면 사실 그 가해자 권익을 상당히 또 따지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 동안에. 사실 균형이 안 맞았죠. 예.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제 권위주의 사회에서 민주사회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서도 분명히 확대돼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말하자면 여러 가지 뭐 범죄자들의 인권도 사실은 확대될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만은 그거를 균형이 안 맞게 그쪽을 너무 확대하는 바람에 정작 피해자나 관련된 힘이 없는 사람들의 권리는 상대적으로 등한시했던 부분이 있어. 그게 적나라하게 올해 드러났던 네. 부분이죠. 자, 그러면은 2023년 연말 결산입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건 탑5 알아보겠습니다. 배 교수님, 첫 번째 사건 어떤 사건이죠? 사실 안타깝죠. 이 정의정 사건이라고 하면은 이제 많이 알아드실 겁니다. 부산에서 발생한 5월 26일 날 발생한 사건입니다. 사실 뭐 아무 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너무나도 잔혹하게 살해했던 사건입니다. 네. 이 가해자도 99년생 20대 여성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였고 피해자도 10대 여성이었고 네. 이 범행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이 정의정이 접근했던 여러 가지, 그러니까 과외 앱도 그랬지만은 과외 앱만으로 접근한 건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다른 형태의 어떤 사이버 공간에서 피해자를 물색했던 흔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사전에 준비가 치밀했고 예.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피해자를 물색하고 그 과정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자기가 마치 이제 이 학생을 둔 학부모 있냐 네. 접근을 해갖고 자기 집에 와서 아니면 내가 방문해서 과외를 해줄 수 있느냐라고 한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을 물어봅니다. 혼자 사는 거 여부, 그러니까 확인한 다음에 이제 방문해서 범행을 했던 그런 방법이고, 그 중간 중간에 뭐 가족과 같이 산다거나 아니면 어떤 뭐 이런 다른 어떤 범죄의 방해 요소가 있으면은 사실은 넘어가고 네. 이런, 그래서 그렇게 된 접근한 과외 관련된 강사만 50명이 넘었고요. 네. 그리고 이 과외 앱 말고라도 비슷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방식으로 다양한 사이트에서 접근을 했죠. 네. 그 뭐 산책로로 유인해서 살해하려다가 실패한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한 그 시도를 했었던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만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오해하시는데 네. 실제로 정유정이 굉장히 악력이 셉니다. 악력이. 소나기 힘. 예. 그래서 남자 또래도 쉽게 제압할 수 있다라고
사실은 이게 그 여러 가지 에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뭐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아닙니다. 네. 이 정의정은 거의 무차별하게 범죄를 하려고 했고 사실 조금 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던 부분은 그겁니다. 이 일정 정도의 이제 가정 환경, 네. 가정 특히 이제 부친의 영향이라든가 조부의 영향도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어떤 영향을 받았죠? 예를 들면은 이제 범죄 수법이라든가 네.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가정 환경 문제냐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네. 가정 환경이 이런 소위 말하는 가정 환경이 너무 안 좋아 갖고 이 범죄 영향을 받은 거냐라고 하는 쪽으로 정의정은 계속 주장을 했던 거고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잔혹한 범죄는 그것만 가지고 설명이 안 된다라고 해서 재판 중에도 많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 전국을 놀라게 한 그 사건은 5월 26일 날 그 과외 선생을 해주겠다고 한 사람을 찾아갈 때 교복을 사입고서 자기가 학생인 척하고 들어가서 살해한 거죠. 그렇죠. 살해 방식은 굉장히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자기 집에 다시 돌아가서 캐리어를 가지고 시신을 담을 캐리어를 다시 가지고 와서 하고 또 왔다 갔다 그걸 2번 했습니다. 한 번 한 게 아닙니다. 배짱이 뭐 대단해요. 글쎄 이걸 배짱이라 해야 되나 아니면 무모하다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그거 자체도 역시 가족 관계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왔고요. 그 시신을 캐리어에 넣고 신분증이나 지갑 이런 건 따로 챙겨서 완전 범죄를 노린 거 아니냐. 따로 챙겼고 그 과정에서 이제 보통 이런 범죄자들이 한 특정한 어떤 곳만 주시하기 때문에 다른 쪽은 이 주목도가 떨어지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행히도 관련된 그 운전기사, 택시 운전기사께서 신고하셔갖고 이게 잡히게 된 부분입니다. 그 신고가 없었으면 진짜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못 잡을 수도 있는 못 잡았을 수도 있죠. 실제로. 근데 이 정유정이 한 18살쯤부터인가요? 무려 5년 동안 외부 사람과 교류가 없는 외톨이였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논란이 되는 거니까 은둔형 외톨이. 우리가 이제 이 방송에서 일본 말이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거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은둔형 외톨이라고 우리나라로 하는데 정유정이 그런 범죄에 들어가느냐? 라는 건 좀 논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의 은둔형 외톨이의 어떤 코호트 집단은 이렇게 공격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런데 분명히 정유정은 그런 특성이 있는 거지.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는 집단 자체가 공격성이 있는 건 아니다. 필요 충분 조건의 부분은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근데 정유정이 어떤 범죄적 성향 때문에 이게 스스로 고립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범죄성을 키워온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은둔형 외톨이들에 대한 일종의 낙인 효과가 되면 안 된다. 그렇죠. 해야 되는 거죠. 정유정의 그 사이코패스 성향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사실 이것 때문에도 논란이 됐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사이코패스 점수라고 하는 게 PCR 테스트에서 40점이 만점인데요. 네 가지 영역에서 5점씩 이렇게 네 가지 영역이 있고요. 그 각각의 영역에서의 부분이 있는데 그 성향 점수가 대체적으로 위험한 사이코패스는 28, 9점 정도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는 40점 만점이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저리에 있는 사이코패스가 제일 위험한데 정의정은 아마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28점 정도입니다. 대단히 공격적인 사이코패스죠. 사이코패스의 특징이라면 어떤 건가요? 무감하다는 거죠. 자신의 어떤 감각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만족만을 추구하니까 살인이라든가 아니면 폭력을 행사해도 감정적으로 동요를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이코패스의 대단한 아주 독특한 특징이죠. 그리고 일탈적인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그런데 재판에서 말이죠. 정유정이 자기가 감옥에서 부하가 됐다. 새 사람으로 살 기회를 달라. 중국어, 일본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게 여론의 공분을 사지 않았습니까? 자기밖에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성이죠. 말하자면은 이제 이 에고센트릭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내가 그냥 교화됐고 내가는 이걸 해서 열심히 살 테니까 당신들 신경 쓰지 마라. 이게 사실 말도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그냥 이런 정도의 무모한
자기중심성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강력범죄 수감자들한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일본에서 10살짜리가 그보다 좀 어린 아이를 심각하게 훼손해서 살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0살짜리가 가해자죠. 가해자죠. 근데 그 아이가 5년 6년 정도밖에 안 살고 네. 교도소에서 그러니까 사실 소년원이겠죠. 그다음에 변호사 시험을 봐서 합격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봤을 때 두 번째 삶을 주는 것이 맞느냐? 예. 근데 이 사람은 그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제 검색해봐서 금방 나오는데 자기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런 살인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살인 사건에 대해서 변호하는데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한 30대 됐나요? 예, 30대가 좀 안 됐죠. 예. 그러면은 그게 맞나? 네. 사회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을까? 사회적으로 어떤 가치에 의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라고는 심각한 고민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일본처럼 소년법에 특례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형을 20년을 줄 수가 없는 형태고 함부로 구속시키면 안 되고 네. 그리고 촉법소년 규정도 있고 이런데 만약에 어리다고만 해서 그냥 두 번째 삶을 준다고 하면은 네. 그 사람한테 피해받은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은 뭐가 되냐 이 말이죠. 유사범죄를 또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럼 그걸 누가 보증하느냐.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사실 오래전부터 범죄학의 큰 과제입니다. 예. 분명히 한국의 시스템은 교정교화라는 것이 존재하고 네. 행영 원칙입니다. 당연히 교도소를 두는 이유가 네. 범죄자가 교정교화돼서 일정 기간 이후에 출소한다고 하는 원칙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반대로 물어보는 거죠. 그럼 교정교화 안 된 사람이 출소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2023 연말 결산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건 탑5 두 번째 사건은요? 많이 아실 겁니다. 사실 굉장히 안타까웠던 사건이고 보통 우리가 신림역 흉기 난동이라고 묻지마 폭행. 예, 폭행이라고 하는 일련의 세 사건이 연결된 말하자면 신림역에서는 조선이라고 하는 범죄자가 범행을 했고 그다음에 이것을 모방했던 서현역에서 최원종이었고요. 분당 서현역. 그렇죠. 네. 다시 신림동의 최윤종이 성범죄 예. 살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게 연결되는 형태의 소위 이상동기 범죄, 묻지마 범죄 뭐라고 부르든 이런 형태가 기억나실 겁니다. 네. 조선 최원종, 최윤종. 그게 7월 중하순 21일인가요? 그부터 시작된 거죠. 예. 조선 사건이. 7월 21일 날 오후 12시쯤에 인천에서 택시를 타고 와서 신림 금천구의 조모집에서 도착한 다음에 독산동으로 이동해서 흉기를 구입한 후에 2시쯤에 신림역에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무차별하게 흉기를 난동해서 네. 여럿을 살상한 남성 3명의 얼굴을 노리고 흉기를 했던 그 사건이 바로 이 조선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충격받았던 건 그겁니다. 흉기를 든 채 웃고 막 마치 내가 무엇인가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한 양 예. 경찰한테 막 뭐라고 했던 게 찍혀서 예. 많은 분들이 공분했던 거죠. 사람을 네. 저렇게 잔혹하게 살해해놓고도 저런 말이 나오나? 예. 라고 그게 조선 사건입니다. 그래서 체포하려는 경찰한테 한 말 그게 예. 이제 시중에 유포가 되면서 그게 나쁜 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말하자면 유사 범죄가 또 생기는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사실 살라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조선의 삶을 보면 그 거짓말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비슷한 일을 저질렀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범죄자의 그런 말이 그대로 방송을 타갖고 이런 범죄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 예. 그러니까 이제 합리화 이런 것이 전해질 부분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됐던 사건이었고요. 예. 그것을 모방했다고 볼 수 있는 최원종 사건은 8월 3일 날 발생합니다. 네.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 서현역 AK 프라자에서 이 최원종이 모친의 경차로 지나가는 분을
치여갖고 돌아가시기 한 후에 인도에 돌진했죠. 그렇죠. 차로. 그 다음에 흉기를 휘둘러 갖고 또 다른 분을 차에서 내린 다음에는 또 이제 흉기 휘둘러서 됐죠. 행인들한테. 예. 다행히 여기서 이제 고등학생이나 이런 그 의인들이 있어서 예. 더 이상의 어떤 피해는 막았던 그 상당히 그 고등학생들이라고 기억하는데 그래서 됐고요. 그래서 바로 검거를 했습니다. 거기 그 파출소에 있는 피해자가 직원들. 뭐 10명 뭐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예. 돌아가신 분은 2분이시고요. 예. 너무나도 안타까운 진짜 그 두 분들이 너무 뭐 이게 너무 황당한 죽음 아닙니까? 네. 그랬고 어쨌든 그 체포된 상태에서 됐고요. 그 다음에 8월 17일 날 벌어진 게 최윤종 사건입니다. 다시 신림동 관악산 생태공원에서 벌어진 이른바 이제 둘레길 성범죄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이게 뭐 말하자면 뭐 너클을 이용했다 뭐 이런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은 네. 상당히 잔혹하게 성범죄 및 살해를 한 후에 잡히게 됐죠. 30대 여성을 그렇죠. 폭행한 뒤에 예. 예. 그분이 사실은 이 휴일인데도 근무하러 네. 직장에 근무하러 조금 지름길로 가시다가 참 너무 안타깝게 희생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것도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올해 묻지마 범죄가 정말 많았는데 도심 한가운데 또 등산로 이런 데서 무차별 흉기 난동. 근데 왜 이런 범죄에 저질렀을까요? 각각의 사건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거 말고 실제의 그들의 범행 자체를 분석할 필요가 분명히 존재했고요. 일종의 그 뭐 우리가 말하는 어텐션 시커라고 하는 관종 범죄라고 네. 하는 거죠. 자신의 어떤 뭐 이 왜곡되고 굴곡된 형태의 트라우마를 다중들한테 무고한 다중들한테 폭력적 분노로 표출하는 네. 그런 방식이 이 세 사건의 기본적인 골격이 똑같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무차별 살인, 그 다음에는 성범죄 이렇게 되는 부분인 거고요. 각각은 또 이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셋 다 모두 말하자면 뭐 예를 들어 심신적으로 미약하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걸 스스로 주장하면서 네. 감형을 노리고 있는 것도 예. 이 특징입니다. 네. 그리고 이들 공통점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뭐 외톨이 같이 살아온 사람들인가요? 좀 이것도 좀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 같은 경우는 사실 친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신림역에서 술도 마시고 막 그랬습니다. 이전에. 그러니까 단순히 외톨이 청년 아니 뭐 이런 형태로 분류하는 건 좀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최원종은 집이 꽤 잘 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뭐 과학고도 가려고 했었고 그리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분당 서현역 사건, 사건 같은 경우 일으키는.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 혐오 사이트에서 활동도 했었고 네. 이런 것들이 볼 때 꼭 은둔형 외톨이이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다만 이들이 처한 조건 자체가 범죄성을 높일 수 있는 특정한 조건에 있었다. 그 부분이 사실은 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최근에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말이죠. 국내 고립형, 은둔형 이런 청년의 수가 54만 명에 이른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들을 다 잠재적 범죄자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건 절대 안 되죠. 예.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예. 예. 그렇지만 은둔형 외톨이 청년들을 좀 사회로 나오게 할 그런 노력은 또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보건복지부라든가 이런 부서에서 이제 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여러 가지 사회성을 확장시킬 수 있는 형태의 커뮤니티 사이트라든가 이런 활동 프로그램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근데 조금 현실적이지 않아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쉽죠. 네. 미국 같은 데는 일본 같은 데 또 다 있습니다. 예. 근데 그들은 좀 더 그 이들을 대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전략들을 많이 쓰고 있죠. 네. 오늘은 2023년을 아프게 한 사건들을 정리해 보고 있는데요. 강력범죄 왜 이렇게 계속돼야만 하는 건지 50원 유료 문자나 어플리케이션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 주시면 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고민해 보시죠. 자, 묻지마 범죄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온 국민이 큰 트라우마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버스 탈 때 무슨 일 당할까 봐 맨 뒤에 앉는다 이런 분들도 많이 늘었고 말이죠. 근데 대책은 좀 미비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사건은 늘어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종류의 범죄자들을 별도로 관리하지도 않습니다. 하기도 어렵지 않나요? 어떻게 관리하죠? 아닙니다. 70년대에 미국에서 이런 일이 폭증하면서 미국은 아예
연방 수사국 산하에 네. 이런 분석센터를 만들어 갖고 별도로 관리합니다. 네. 인권을 중시하는 미국도 이 어떤 이에 대한 별도 관리를 왜 하느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별도의 통계 그러니까 전과자를 관리하는 거죠. 위험 그죠? 전과를 가진 사람들을 전과가 없으면은 관리 대상은 안 되는 거죠. 아니는데 그래도 이제 그런 어떤 이른바 범죄 경력은 아니라 하더라도 수사 경력 단계에서도 관리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분명히 이 사람들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라든가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는 이건 뭐 제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어떤 측면에서 즉 말하자면 최소한도의 이들의 인권도 보호하면서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네. 그게 이제 사실은 법무부에서 해야 되는 거고 네.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근데 조금 빠르게 좀 더 치밀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청취자 반응 보겠습니다. 강력 범죄들은 처벌을 강화해야 됩니다. 사형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사형 제도가 이제 없어진 건 아니지만 실천은 안 하고 있죠, 우리가. 이게 뭐 그렇죠. 실제로는 입행을 네, 안 하고 아직 있죠. 안 하고 있죠. 자, 이런 의견들 좀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각 11시 27분입니다. 자니 캐시가 부르는 Hurt 들으시고요. 교통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I hurt myself today to see if I still feel. I focus on the pain, the only thing that's real. The needle tears a hole, the old familiar sting. Try to kill it all away, but I remember everything. What have I become? My sweetest friend. Everyone I know goes away in the end, and you could have it all. My empire of dirt, I will let you down. I will make you hurt. I wear this crown of thorns upon my liar's chair, full of broken thoughts I cannot repair. Beneath the stains of time, the feelings disappear. You are someone else. I am still right here. What have I become? My sweetest friend. Everyone I know goes away in the end, and you could have it all. My empire of dirt, I will let you down. I will make you hurt. If I could start again, a million miles away, I would keep myself. I would find a way.
11시 31분 정보센터입니다. 계속되는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중에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용담터널 부근에서 승용차와 화물차 여러 대에 관련한 사고가 있는데요. 사고 차량들 2차로와 갓길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대로 차량도 많아서 비봉나들목부터 사고 지점까지 내내 정체고 이후로는 일찍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밀립니다. 오늘 오후 1시부터는 서울시내 의사당대로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앞에서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집회 준비를 하느라 국회 방면으로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앞 하위 3개 차로가 부분 통제되고 있다는 점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밖에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가는 길 반포대교 조금 지난 지점 1차로 쪽에서는 승용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잠시 뒤 TBS 고품격 교양 프로그램 살만한 세상 서두원입니다. 2부가 시작됩니다. 살만한 세상 서두원입니다. 목요일은 베프의 사건 수첩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3 연말결산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건 탑5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교수님, 탑5 중에 두 가지 설명해 주셨는데요. 정유정 살인 사건, 그다음에 신림동 분당의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 세 번째 사건은요. 너무나도 이제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었죠. 부산 돌려차기로 알려진 사건입니다. 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 사건 발생은 작년이었습니다. 2022년 5월이었죠. 근데 그것을 경찰이 많이 놓쳤습니다. 뭐 정확히 말하면 수사를 잘 못한 거죠. 단순 폭행으로 그렇게 된 거죠. 입건했죠. 근데 실제로는 단순 폭행이 아니라 성범죄가 연결된 거라고 해서 피해자가 상당히 많이 여러 군데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검찰에서 공소장을 받고 그러니까 재수사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성범죄, 강간 그래서 이제 올해 아주 세간이 떠들썩하게 된 거죠. 돼갖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당사자, 가해자에 대한 신상 공개를 해라부터 네. 시작해갖고 언론이 상당히 비등해갖고 피해자는 사건의 내용도 모르는데 오히려 가해자는 너무 떵떵거리고 오히려 보복을 공언하고 네. 그래서 법무부에서도 그 보복에 대해서 별도로 다시 또 수사 기소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이런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라든가 예. 이런 중범죄 폭력 중범죄자에 대한 처벌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바꾼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부터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부산 서면에 있는 오피스텔에 그 30대 남성 가해자가 사실 일명씩도 없는 20대 여성을 진짜 CCTV 보시는 것처럼 거의 무자비하게 폭행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거의 뭐 반신 마비가 될 정도였었는데 실제로 이제 초기에는 그렇게 기소가 되지 않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이제 결국은 강간살인 미수로 공소장이 바뀌면서 네. 유죄가 확정돼서 20년 선고가 된 사건입니다. 강간 살인 미수 예. 유죄 확정. 예. 대법원까지 갔었죠. 예. 징역 20년. 예. 10년간 정보통신망의 신상 공개. 또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이렇게 확정이 됐던데요, 말이죠. 그리고 아직도 보복을 공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범죄자는 사실은 용서하면 안 되는데 그 피해자가 또 피해가 엄청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뭐 거의 뭐 완전히 마비가 올 정도였어 갖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자신의 그 사건을 자기가 알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뛰어다녔습니다. 혼자. 네. 저도 사실은 제 관련된 부분에서 이분을 이제 방송 관련된 해드렸죠. 네.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예. 누가 도와주지도 않고. 예. 예. 뭐 뇌 손상도 상당히 정신적인 충격도 엄청났고 피해자가요. 그렇죠. 네. 이게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반성하는 기미는커녕 이제 보복을 공언한다. 네. 이게 참 상상하기 힘든 건데. 근데 이게 또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게 더 엽기적이지 않습니까? 뭐 특별히 어떤 사람 피해자를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선정한 거 아닙니다. 그냥 길 가던 여성분을 따라가서 그냥 범죄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종류의 범죄자들이 위험하죠. 그렇죠. 근데 이 범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와 비슷한 형태의 범죄를 청소년기부터 꾸준히 해왔습니다. 전과가 너무 많습니다. 폭력 범죄가. 예. 그런데 왜 우리나라의 교정기관은 네. 이런 범죄자를
이런 범죄성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안 했느냐. 예. 그냥 보통 뭐 이 집행유예 주고 예. 단기 자유형 한 1, 2년 주고 예.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 범죄자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폭행하는 것이 실제로 사회적으로 어떤 제한이 없다는 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 같으면 이런 애들을 다 집중적으로 감독한다는 거죠. 거의 종신형이 나오죠. 예. 이런 정도. 그리고 별도의 리스트를 확보합니다. 네. 근데 우리는 이걸 별도로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판례는 어떻습니까? 이 묻지마 폭행에 대한 최근 판례 추세는요. 사실 최근 판례라는 것도 없죠. 왜냐하면 이전에는 그렇게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단건으로 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뭐 폭력적인 어떤 성향에 대한 평가를 안 하고 단지 단순 폭력으로 네. 합니다. 그러니까 형량이 높을 리가 없죠. 그렇군요. 그래서 뭐냐면 그냥 합의하세요. 피해자랑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또 보복 2차 가해가 되고 그나마 요 뭐 올해 작년 이렇게 좀 인식이 많이 바뀌면서 이런 형태의 위험한 사람들을 좀 더 좀 관리하려고 하는 노력은 지금 좀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네. 그 재판 기록이 열람하는 것도 우리는 참 쉽지 않잖아요. 그 부산 돌려치기 사건의 그 피해자 호소에 따라서 그게 좀 개선되는 계기가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이게 좀 너무 황당하실 겁니다. 아니 자기 사건인데 자기가 피해자인데 그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재판 기록을. 그러니까 경찰이나 검찰한테 공개 요청을 해도 재판 중이다. 뭐 저기 피고인의 방어권에 저해된다라고 해서 공개를 안 합니다.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가해자는 가해자의 방어권만 존중하는군요. 가해자들은 모든 걸 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자기가 가해자니까 자기가 피고인이니까. 예. 그게 뭐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거는 그래서 정작 피해자는 자기 사건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피해자분은 자기 사건이 성범죄가 아니라는 걸 재판정에 가서 알았다는 겁니다. 일반 단순 폭행인 줄 나중에 아는 거죠. 나중에 한 거죠. 자기는 성범죄를 당했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사법 시스템이 네.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말도 안 이제 되죠. 법무부나 대법원에서도 국회에 나와서 전향적으로 바꾸겠다라고는 약속을 했는데 네. 사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살인 미수 피해자 등에 대한 국선 변호사 지원 확대 법률 개정안도 뭐 입법 예고됐고 다 이 부산 사건 네. 일단 계기가 됐다고 하고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을 뒤흔든 2023 사건 탑5 네 번째 사건은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보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으로 대표되는 소위 말하는 마약 사건? 네. 뭐 어떻게 보면 연예인 마약 사건 뭐라고 부르던 마약과 관련된 사건들이 특히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어제죠. 이선균 씨가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가장 큰 뉴스인데요. 지금 혹시 강압 수사가 있었던 건 아니겠죠? 물론 경찰에서는 조사 과정이 다 CCTV로 녹화돼 있다. 강압 수사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건 사실은 일종의 좀 약간 좀 변명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윽박 지른다고 강압 수사 그것만이 강압 수사는 아니죠. 왜냐하면은 19시간 동안 조사하고 그리고 밤샘 조사 할 겁니까? 뭐 저기 하겠습니다. 본인이 동의했으니까 한 거죠라고 이렇게만 해서 될 게 아니죠. 네, 세 차례 끌려갔는데 24일 오전까지 19시간 동안 밤샘 조사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피의 사실 관련된 사람들의 어떤 것이 어디서부터 나온지 모르는데 언론에 알려져 갖고 네. 공개돼 갖고 심적 압박을 받고 아니 경찰이 내사 단계라고 했을 때부터 이미 다 그 소식이 뉴스가 다 새 갖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도화가 언론에 도배가 되고 예. 마녀사냥처럼. 정확하지 않은 사실 것들이 팩트로 포장돼서 네. 공개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수사기관이 일종의 언론을 이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신들이 물적 증거를 가지고 수사를 하면 되는 거를 네. 물적 증거가 안 나오니까 마치 이 언론의 압박을 이용해서 자백을 받으려는 하는 이 느낌을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은 그러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런 수사 방식은 이거는 안 됩니다. 저희 살만한 세상에서 배성균 교수, 배 교수님하고 같이 이 이성균 씨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 않았습니까? 진작에.
근데 일반 언론에서 이제 마녀사냥처럼 당연히 그냥 유죄로 몰아가고 그 이성균 씨한테 어떤 영향을 줬을지 좀 안타까운데 말이죠. 굉장히 심각한 정신적 타격을 줬겠죠. 지금 뭐 이런 말씀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은 또 그 이성균 씨를 유죄로 몰아갔던 언론들이 아주 또 점잖게 안 그랬다는 듯이 아주 침중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요. 그렇게 어떻게 얼굴을 그렇게 바꾸죠? 저는 큰 언론들이야 또 예. 그렇지만 요새는 또 1인 미디어 예. 뭐 유튜브 채널 이런 데서 엄청나게 무책임하게 떠들지 않습니까? 그건 어떤 규제도 안 받지 않습니까? 네.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결국은 이 사실이 아닌 게 사실로 포장돼서 네. 그게 거꾸로 경찰 수사에 이용되는 예. 이런 방식의 악순환은 사실은 안 되죠. 되면 안 돼요. 경찰의 그 무분별한 피의 사실 공표라든가 예, 예. 언론의 가십성 여론몰이 이런 게 문제일 것 같은데요. 절대 이런 게 반복되면 안 되는데 이성균 씨가 마약을 투약한 사실 자체는 인정을 했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범죄라는 게 고의성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은 속아서 먹었다. 먹은 건 같다. 근데 속아서 먹었다라고 하는 거. 그 입증 책임은 경찰에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그것도 전제가 뭐냐면 물적 증거, 과학적 증거가 기반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단순한 몇 대 어떤 사람의 진술만 가지고 그거를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 적절하지 않죠. 그 사람 그건 뭐 당연히 마약 했을 거야. 우리끼리 만일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거하고 법정에서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다루는 건 전혀 다르죠. 그렇죠. 물적 증거가 분명해야 되니까. 법정에서 그런 게 통하겠습니까? 네. 그런 어떤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고의가 없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건 안 되죠. 고의가 없었으면은 이제 과실이 되는 거니까 과실로 했다는 건 과실범으로 처벌이나 책임을 지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책임을 지는 건데 이걸 마치 이런 마약범죄자로 몰아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은 반성이 필요하죠. 그러면 이성균 마약 수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소권 없습니다. 끝난 겁니다. 네. 그 지드래곤은 어떻게 됐죠? 그건 불송치 무혐의입니다. 네, 마약 혐의 벗었고. 그래서 지드래곤의 소속사에서는 마약 관련된 재단을 설립하고 마약 관심을 퇴치 갖겠다. 재단. 예, 관심을 네. 갖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죠. 거기다 3억 원 기부하고. 예, 말이죠. 그렇게 됐죠. 네. 예. 자, 그러면 2023 연말 결산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건 탑5 다섯 번째 사건은요? 그 유명한 전청주 사기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전청주 사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사기 범죄가 왜 이렇게 근절이 안 될까라고 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네. 사실 뭐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수사기관에는 사기 전담 수사 시스템은 없습니다. 네. 다른 사건 하다가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기가 이렇게 교묘하고 교활하고 치밀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전청주 사건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시게 되는 거죠. 약간 경찰 쪽 수사기관에도 그거 전공하시는 분들이 좀 나오셔야 되겠네요. 왜냐면- 이거 하다 저거 하다 하지 말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를 일종의 사인 간의 거래에 파생된 어떤 걸로 치부한다는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일반 경제사범으로 보는 거죠. 보는 거죠. 근데 그런 형태의 사기범은 또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건 매우 악질적이고 상습적이고 거의 직업적인 사기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전청조 씨 부친 전창주 씨가 사기 혐의로 공개 수배된 상태였는데 어제 전남 보성에서 체포됐다면서요? 이 체포된 것도 웃깁니다. 이 사람을 잡으려고 잡은 게 아니라 네. 다른 사건의 절도 사건의 사건을 했다 보니까 신원을 파악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네 인 겁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이 전창순한 사람에 대한 수사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 사람한테 피해 받은 것도 수십억이 넘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 전창수한테 피해 받은 그분들은 그럼 결국은 그냥 아무것도 보호도 못 받고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 아버지 전창수 씨가 공개 수배 5년 만에 이제 붙잡힌 건데요. 그 신분증을 도용해서 가명으로 여수에서 지난 6월까지 고깃집을 운영하면서 자기가 건물주한테 200억 원을 가진 자산가다 이렇게 과시하고 고가의 선물을 주면서 이성한테 접근했다. 이게 로맨스 스캠 사기입니다. 이제 혼자 사시는 자산가 여성분들한테 네. 마치 무엇인가를 하는 식으로 해갖고 돈을 뜯어내는 전형적인 사기꾼입니다. 이게 뭐 사실 어떤 뭐 댓글에는
부전 여전이라고 하는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상당히 전청조라는 사람이 아버지의 범죄 수법을 많이 빼닮았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부전 여전인가요? 부전 자전인가요? 부전 여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근데 이게 좀 웃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이만큼 사기 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수사 시스템이 상당히 어떤 일반 시민들을 많이 괴롭히고 있는 사기 관련된 범죄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예. 사실 살인이라든가 강력 범죄는 건수는 굉장히 적습니다. 네. 보통 사람 시민들이 접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건을. 그런데 네. 사기 범죄는 너무나도 널려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의 수사 시스템이 뭐에 주목해야 되느냐? 과거에는 살인 사건에 주목했습니다. 네. 근데 현대 사회로 오고 복잡한 사회관계를 통해서 사실은 이런 사기 사건에 주목해야지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좀 심리적으로 안정할 수 있는. 피해자가 훨씬 더 많죠. 강력 범죄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의 뭐 이게 조 단위가 넘습니다. 피해액이. 그 전청조가 30억 원대 사기 혐의 첫 재판 받았는데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면서요.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재판 대응 방식입니다. 총론은 인정합니다. 네. 근데 강론에서는 부정합니다. 네. 총론 내가 인정한다. 근데 강론에서는 네가 잘못한 거잖아. 너도 같이 했잖아.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황당해지는 겁니다. 예. 이게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재판 대응 수법입니다. 그리고 범죄 수익은 모두 남현희 씨한테 갔다 이렇게 주장했다면서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사실은 번 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어줄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랬는지 모릅니다. 네. 왜냐? 실제로 전청조의 나머지 재산을 추적해 봤느냐? 추적해 봐야 됩니다. 네.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범죄 수익을 추적하는 조직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범죄 수익 추적청 같은 조직이 있어야 된다. 네. 우리는 검찰청에 하나의 부 단위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피해액은 수조 수십조 단위인데 그거를 그 부서 하나가 한다? 말도 안 되죠. 예. 그것만 제대로 찾아도 우리 국고의 수입이 빵빵하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피해자한테 돌려주죠, 돌려드리고 또.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사기꾼들은 뭐 몇 년 몸으로 썩지 뭐 이런 표현을 하고 나머지 몇십억 나중에 뭐 이러니까 사기가 근절 안 되는 거죠. 지금 시각 11시 48분입니다. 교통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 TBS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전 6시에 시작됐는데 밤 9시까지 계속되니까 참고하시고요. 지금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공항 쪽으로 동작대교 조금 못 간 곳 1차로에서 사고 나서 성수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고요.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 수서 조금 못 간 지점에서도 사고가 발생해서 현재 1, 2차로 2개 차로 막고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정체입니다. 강변북로는 현재 구리 쪽으로 한남대교 조금 못 간 지점 4차로에서 안전 점검 작업을 하고 있어서 서강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또 여의도에서는 오늘 오후 1시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앞에서 집회가 열리겠고요. 현재 2번 출구 앞은 하위 3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2023년 연말 결산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건 탑5에 대해서 모두 알아봤습니다. 정유정 사건, 묻지마 폭행 사건, 부산 돌려치기 사건, 그다음에 연예인 마약 사건, 마지막으로 전청조 사기 사건. 대단한 사건들인데 말이죠. 사건 하나하나 뜯어보면 사회 깊숙이 내재된 문제들이 다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예. 교수님 이게 정리하면서 어떤 느낌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민주주의가 우리 삶 속에 내재화되려고 하면요. 네. 정의가 확립돼야 됩니다. 그렇죠. 정의가 확립되려고 하면은 우리 각각의 존재하고 있는 불합리한 형태의 부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그것에 대한 세밀한 부분에 관심을 못 가졌습니다. 피해자라든가 약자라든가 범죄자에 대해서 잘 몰랐죠. 예. 우리 민주주의가 심화되고 좀 더 치밀해지기 위해서는 정의가 확립되는 그런 형태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피해받고 있는 우리 주변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돌보면 돌볼수록 우리의 민주주의는 더 안정화된다. 네. 정의가 완전화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작은 발걸음일지 모르겠지만 올해 중대 범죄자의 신상 공개 대상 확대되고 영아 살해죄, 유기죄 이런 게 폐지돼서 영아에 대한 범죄도 좀 강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되긴 했습니다. 좀 더 갈 길은 멀겠죠. 그렇죠. 네. 엄벌도 필요하고 네. 대책도 필요하고 균형이 맞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샘 스미스의 Lay Me Down 들으시고요. 저희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만한 세상은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